네, 안녕하세요. 공식적으로 다시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저는 BSI 코리아의 사업개발 및 마케팅 팀장을 맡고 있는 허송미라고 합니다. 예, 이렇게 온라인으로라도 만나 뵙게 돼서 너무 반갑습니다. 예, 오늘 전반적으로는 크게 두 가지 세션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저희 BSI에서 발표하는 BIM에 대한 국제표준인 ISO 19650에 대한 표준과 인증에 대한 안내를 일단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저희 이제 문순배 감독관님께서 한국공항공사에서 오늘 여기 직접 방문해 주셔서 실제 인증을 한 사례를 어떤 식으로 좀 진행하셨는지에 대한 베스트 프랙티스 사례를 하나 같이 소개하고 Q&A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우선 저희 회사 소개와 그리고 빔에 대한 국제표준, 그리고 실제 해외 적용, 그리고 실제 표준의 주요 내용과 그리고 인증에 대한 또 소개, 그리고 BSI의 강점, 그거 말고도 이제 건설 산업에 관련된 국제 표준이 어떤 게 있는지랑 기타 참조 자료 같이 공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좀 제한적인 관계로 제가 그 기타 참조 자료 같은 경우에는 참조만 하시라고 추후에 제가 발표 자료 공유할 때 포함해드리고 발표 중에는 설명드리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BSI 소개를 잠시 드릴게요. 아마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는 브리티시 스탠다드 인스티튜션이라고 해서 영국에서 영국 국가의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 이제 국가기술표준원과 같은 이제 유사한 역할인데 국가 표준을 제정하는 기구로서는 세계 최초로 설립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그 표준에 대해서는 굉장한 자부심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년 3,000개 이상의 표준을 만들고 또 1,000개 이상의 표준을 철회해서 최신 업투데이트를 그런 이제 표준의 지식을 유지하는 선구자로서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는 이제 표준을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저희 BSI 코리아와 같은 이제 그 법인에서는 또 한국 법인에서는 ISO 표준을 기반으로 해서 인증과 교육 사업을 활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세계에는 저희와 같은 이제 이런 법인이 76개 사무소가 있고, 그리고 저희 고객군은 193개국에 널리 있습니다. 또한 표준 제정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ISO에 대한 창립협일 뿐만 아니라 최근에 브렉시트가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유럽 표준화위원회 연구이사 자격을 여전히 보유를 하고 투표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전 세계적으로 저희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표준을 제정하는 것뿐만 아니라 약 20만 명이 넘는 교육생도 매년 배출을 하고 있고, 이 교육생은 ISO에 대한 수강이라던가 심사원 과정을 들인 교육생을 의미를 합니다. 그 외에도 ISO 기반의 이제 심사를 23만 2천여 이상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희가 이제 120년이 다 되어 가는데요. 120년 동안 제정한 주요 표준이 어떤 것이 있냐고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가장 많이 아시고 가장 전 세계에서 많이 도입된 ISO 9001 같은 경우에 저희 브리티시 스탠다드 5750을 기반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흔히 표준에서는 그 전에 어떤 문서를 기반으로 슈퍼시드 됐다라고 하면서 ISO가 만들어지고, 그래서 이 BS와 같은 것들이 저희 지금 환경 같은 경우도 그렇고 안전보건도 그렇고 영국이 주도적으로 드라이브를 했는데 다른 나라에서도 이거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이 돼서 ISO에서 상정이 되고 투표를 거쳐서 ISO 버전으로 나오게 되고 이 일련의 과정의 최앞단에서 저희가 표준을 많이 개발해 왔습니다. 그래서 사실 각 분야의 전문가를 보유하고 있는 것을 저희가 또 최대 강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저희 BSI 코리아에서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안전, 환경, 품질에 대한 기본적인 ISO뿐만 아니라 기업 윤리와 컴플라이언스와 같은 부패 방지 컴플라이언스, 그리고 또 ICT 쪽의 정보보호, 개인정보보호, 그리고 의료기기뿐만 아니라 제품 인증에 해당하는 CE마크와 콰이트마크 등등 저희가 여러 가지 다양한 산업군에 대한 특히 국제표준 기준을 다 인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궁금한 점도 언제든지 문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 교육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현장에서 하는 교육, 온라인 교육, 이러닝 교육 여러 가지가 또 있기 때문에 궁금하신 점은 같이 문의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본격적으로 궁금해하실 부분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사전에 유의사항 좀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사실 제가 오늘 발표장표를 거의 80장을 준비를 했어요. 근데 이거 자체가 좀 도움이 되실 만한 내용이 있고, 다만 또 이참에 많은 분들께 많은 정보를 드리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만들다 보니까 제가 어쩔 수 없이 말이 좀 빨라질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이걸 나중에 유튜브에도 올릴 거긴 한데, 혹시라도 중간에 궁금하신 사항이 내려온 게 있으면 체크해 놓으셨다가 꼭 알려주시고요. 예, 제가 말이 빠른 점 조금만 이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우선 빔의 국제표준에 대한 제정 배경을 잠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BIM이라고 하면 이제 많은 분들께서 빌딩 정보 모델링이라는 건 아시는데, 보통 예를 들어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레빗이라던가 이런 빔을 하기 위한 이제 기술적인 툴 같은 경우랑 동일시를 좀 많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근데 우선 제가 처음에 강조드리고 싶은 부분은 오늘 이 전체 국제 표준 내용에 대해서는 빔에 대한 기술은 전혀 이렇게 저희가 어떤 툴을 써야 된다 이런 거랑은 무관하기 때문에 전체적인 정보 관리에 대한 프로세스라고 일단은 먼저 꼭 기억을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사실 이전에는 그런 건설에 대한 산업군 전체에 대한 자산 수명 주기 전체, 예를 들어 프로젝트가 시작할 때부터 여기 지금 그림 잠깐 보이시는 것처럼 입찰 단계부터 시공하고 해체 보수되는 이 전체 프로세스 상에서 사실상의 시공이나 설계에만 집중을 하게 되지 그 앞전으로는 크게 신경 쓰지 않는 경우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정보가 유기적으로 이어지기보다는 단발적으로 끊기는 경우들이 좀 많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초록색 여기 테이블을 보시면 빔은 이젠 단순히 한 분야에 대한 그런 전문가가 뭔가를 이제 기술적인 것으로 드라이브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건설 산업에 관계된 모든 이해관계자와 그 다음에 협력사들 그리고 모든 관계자분들께서 협업적으로 어떻게 정보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에 대한 그런 기준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특히 이제 이 ISO 19650은 이제 3D에 대한 그런 기술 기반에 의한 일반 데이터 환경을 통해서 이런 모든 정보 관리가 이해관계자들을 통해서 어떻게 잘 이루어지고 그 기준을 어떻게 정립하는가에 좀 포커스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BIM에 대한 것은 1년에 이 국제표준에서 보는 것은 프로세스로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설계, 시공, 그 다음에 건축, 인프라, 모든 토목 그런 전체 어떤 종류에 관계없이 그 건설 환경과 관련된 모든 프로젝트라던가 관련된 그런 사업에 대한 정보, 발생되는 정보, 관리, 생산, 그리고 교환을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 것인가, 누구에게 배당할 수 있을 것인가, 어떻게 유기적으로 우리 조직 내부뿐만 아니라 타 조직과도 하나의 기준으로 정립해 갈 수 있을까에 대한 포커스입니다. 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제 세계 경제 포럼에서도 사실상 빔에 대한 적용을 굉장히 좀 많이 좀 제창한 바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걸 빔에 대해서는 적용을 가속화를 요구한 이유 자체가 주요한 이유 중에 3가지가 있는데요. 제일 먼저는 시공 및 전 수명 주기에 대한 비용이 감축이 될 수 있다는 포인트와 그 다음에 이를 통해서 이제 중복되는 그런 자재 사용의 방지, 그 다음에 데이터의 일관성을 통한 환경적인 그런 영향도 또 당연히 또 중대한 기여를 할 수 있다라고 봤고, 또 도시화에 따라서 점점 이런 빔을 활용하는 프로세스가 일반화됨으로써 더 효율적일 경우에 도시화에 대한 그런 유사한 플랫폼 적용들이 더 쉬워질 것으로 보고, 세계 경제적인 관점에서조차도 빔에 대한 어덥션을 사실 좀 많이 드라이브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ISO 19650에 대한 표준을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공식 명칭은 BIM, 빌딩 정보 모델링을 포함한 건물 및 토목공사에 대한 정보 구성과 디지털화, 특히 빔에 의한 정보 관리, 이게 전체가 하나의 이제 공식 명칭입니다. 위에 이제 영문도 보이시죠? 그래서 이게 말은 너무 긴데 결과적으로는 뭐냐면 빔을 활용할 수 있는 모든 환경, 그러니까 모든 이해관계자를 위한 정보 관리 기준을 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018년 12월에 이제 ISO가 발행이 되었고요. 영국 같은 경우는 이제 빔 레벨 2를 기반으로 기존에 이제 적용을 하고 있던 것이 이제 그 표준이 ISO로 승격화가 되었습니다. 네, 뒤에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 표준이 왜 만들어졌냐라고 했을 때 앞서 잠깐 설명을 드렸지만 다수의 건설 프로젝트나 자산 관리에 여러 이해관계자가 좀 관여를 하다 보니까 이 협업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에 정보를 한번 다시 체크한다던가 누락된 정보를 찾는 것만으로도 사실 시간과 그런 이제 자원이 소요가 되고 그러다 보니 효율적 이행이 불가능하다라는 인식 때문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진정한 협업이라고 의미를 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표준화된 프로세스가 없이는 따를 수 있는 기준이 없기 때문에 이 표준화된 프로세스를 위해서 이 표준이 또 만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는 공통된 정보 요구사항 수립이 필요해진 그 기준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정보라는 기준 자체도 애매하고 이거에 대해서 예를 들어 각 주체별로 요구를 하는 기준도 다르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하면 잘 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준을 이 표준에 다 녹이게 된 것이죠.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표준은 IS 19650이라고 시작을 하지만 다시 0, 다시 1, 다시 2 제가 이제 이 이후부터는 파트 0, 1, 2, 3 이렇게 파트라는 표현을 우선 좀 간단하게 했네요.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것처럼 소리 들리시죠? 네네. 보시는 것처럼 우선은 이제 BS1192와 파스 1292-2라고 하는 이제 영국에서 활용되던 표준 자체가 ISO 19650-1과 ISO 19650-2로 승격화가 되었고, 네, 잠시만요. 네, 그 다음에 또 보시는 것처럼 파스 파트 3와 BS 파트 4 그리고 파스 파트 이게 좀 말이 좀 왔다 갔다 하는데 BS라고 하는 것은 영국 표준이라는 의미고요. 파스라고 하는 것은 국제 표준 전 이제 법령 표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버전으로 나와 있는 표준들이 한 개 한 개 다 ISO에 이제 다 승격화가 됐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파스 1192-6이라고 하는 안전보건에 대한 것도 원래는 ISO로 이제 초반에 드래프트 작업까지 하다가 지금으로서는 ISO로 더 추가로 만들어지지 않고 일단은 파스 버전으로 활용이 되겠다라고 잠정적으로 결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장표가 사실은 저는 제일 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전체 이제 그 수명 주기 속에서 어떻게 각각의 표준들이 어떤 영역을 커버를 하고 그럼으로 인해서 이제 단순한 건설 산업 내에서 IS 19600에 대한 표준이 단발적으로 노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예. 그리고 이 추후에는 여기에 대한 이런 표준뿐만 아니라 프로세스에 좀 더 집중된 그리고 프로젝트에 집중된 이런 식으로 또 여기서 보완되지 못한 ISO들이 또 자체적으로 하나씩 더 추가로 개발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표준을 일단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잠깐 보시는 것처럼 BS, EN, ISO라고 제가 또 여기 표기를 했죠. 그래서 잠깐 좀 설명을 드리면 이 말인즉슨 ISO 국제표준위원회에서 만든 표준인데 영국에서도 BS가 붙으면 영국에서도 이거를 그대로 채택을 했다는 것이고 EN이 붙어 있죠. 이 말은 유럽 연합에서도 이걸 그대로 자국 표준으로 채택을 하게 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또 뒤에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파트 1, 2, 3, 5, 6을 제가 여기다 넣었는데요. 우선 1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개념과 원칙을 담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앞에 제로를 잠깐 보여드렸는데 제로 같은 경우에는 기존에 영국에서 BS와 파스 표준을 쓰던 산업계에서 갑자기 ISO로 바뀌게 되면서 혼선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한 상세한 가이드를 주기 위한 안내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제로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랑 좀 무관하기 때문에 패스를 했고요. 그리고 지금 1 같은 경우가 개념과 원칙을 다루고 있고 그리고 이제 파트 2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 자산을 수행한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설계, 시공, 그다음에 뭐 이렇게 뭐 디커미셔닝을 한다던가 이런 단계에서 생기는 정보나 이런 자산을 어떤 식으로 수행하는 단계에 대한 그런 정보 관리를 또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파트 3 같은 경우가 실제로 이게 우리가 시공이 이제 끝나고 운영이 이게 뭐 자산으로 됐건 빌딩으로 되었건 뭐 어떤 뭐 인프라로 되었건 도로가 되었건 운영이 되고 있는 단계에서의 필요한 정보에 대한 관리 기준. 그리고 5 같은 경우에는 보안을 염두한 그런 이제 정보관리 기준을 좀 담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건축물이나 인프라나 사람이 그런 생명과 직결되는 경우가 많고 예를 들어 공항도 그렇지만 보안이 만약에 뭐 설계 단계에서 유출이 되었거나 여기서도 보안이 또 단계별로 그 한 공간 내에서도 단계별로 들어가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어떤 식으로 염두를 하고 접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그런 게 또 이제 파트 5로서 또 따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파트 3
4랑 그 파트 5 같은 경우는 작년에 발행이 됐고요. 이제 1, 2가 이제 18년 12월에 발행이 됐고, 이제 6 같은 경우는 지금, 여기 죄송합니다. ISO가 아니라 파스로서 일단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까 4 같은 경우가 정보 교환에 대한 것인데,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제정이 되고 있는 단계라서, 예, 또 추후에 업데이트가 있으면 저희가 또 표준을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 ISO끼리는 사실은 따로 놀지 않기 위해서 사실 새로운 표준이 생길 때는 기존의 다른 표준과 유기적으로 움직이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는 것처럼 IS 19650-2가 그런 이제 그 자산의 생성에 대한 예, 그런 정보 관리를 다루고 수행에 대한 정보 관리를 다루고 있다라고 했을 때 이게 단순히 이 BIM에 대한 정보 관리가 따로 노는 것이 아니라 우리 조직 내에 품질 경영 시스템과는 또 어떻게 온라인 되는지 이런 식으로 각각의 표준이 만들어질 때 관련된 다른 표준들도 참조를 해서 실제로 충돌되지 않게 해서 각각의 파트 3, 4, 5, 6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점 참조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여기 이 한 장이 사실 모든 걸 좀 의미하기도 해요. 여기 A에서 보시는 것처럼 실제로 AIM이라고 하는 자산 정보, 예, 자산 정보에 대한 그런 모델링이 실제로 예를 들어 A라는 그 발주처가 갖고 있는 그런 우리 자산에 대한 그 운영을 실제로 하고 있는 그런 정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여기서 추려진 모델링을 가지고 실제로 새로운 프로젝트에 수행을 하는 그런 또 계약을 하게 되는 수행 기간에다가 또 공유를 하게 되겠죠. 그러면 이제 수행 기간은 본인들 스스로가 또 B라고 하는 단계를 통해서 가상이건 어떤 뭐 그 과정을 통해서 새로 생기는 정보와 또 내용들이 있고 그게 다시 또 C로 정리가 돼서 기존의 발주처의 자산에 고유의 자산에 해당하는 것으로 녹여 들어간 이 과정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과정이 일단은 정보 관리에 일단은 BIM이라고 하는 정보 관리 포커스가 되어 있다는 것이고 실제로 이 조직 내에서는 이 정보 관리가 조직의 자산과도 벗어날 수가 없기 때문에 이 자산의 일부로서 정보가 관리가 되어야 된다는 점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아까 제가 9001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조직적으로 전체의 품질과 함께 예, 관리가 되어야지 유기적으로 모든 게 2번, 3번 따로 그 시스템을 가져가지 않고 한 큐에 해결할 수 있는 방향입니다. 잠시만요. 네, 이제 그 ISO 19650에 대한 해외 도입 현황을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제가 빔 전문가는 아니고, 저도 사실 건축 전문가도 아니고, 하지만 또 저희 고객분들을 위해서 사실은 제가 좀 공부를 하다 보니까 가장 많이 질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그러면 이 ISO가 도대체 우리나라에는 좀 인지도가 아직 떨어지는데, 해외에서는 어느 정도 도입이 되었냐라고 좀 많이 문의를 하세요. 그래서 제가 일단 알기 쉽게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EN ISO 19650이었죠. 그래서 그 ISO 표준 자체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2018년 12월에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향후 6개월 내에 이 EU 국가 28개국, 당시엔 영국도 있었죠. 그래서 28개국 내에서 이 내용과 충돌되는 표준은 철회를 해야 되고 자국어로 이 표준을 대체를 해야 된다라는 내용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덴마크 같은 경우에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그 표준이 발행되자마자 1월부터 디지털 건설 전략을 발표를 해가지고 19650을 산업 내에서 혼선이 적게끔 빨리 그 프로세스나 정보 관리된 개념을 동일하게 이해하기 위한 세미나를 지속적으로 개최를 많이 했었습니다. 그리고 사실상 영국이 제일 좀 선두주자일 수밖에 없었는데요. 영국 같은 경우에는 정부 자체에서 따로 하는 것이 아니라 5개년 계획을 항상 세워놓고 거기에 발맞춰서 빔 레벨이라고 하는 성수도를 정해놓고 진행을 꾸준히 해왔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2016년 4월부터 정부의 그런 공공조달 입찰에 대해서는 레벨 성숙도 2에 해당하는 3D 빔 환경 기반으로 정보가 모두 어떻게 공유되고 협업되고 있는지를 해당하는 증빙이 있어야지만이 공공조달에 입찰에 참여하고 거기서 선택될 수 있다라는 그 강제화를 도입을 했죠. 그래서 2016년부터 사실 지금까지 또 5년의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또 레벨 3에 해당하는 그런 단계별로 올라가긴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영국이 그렇기 때문에 표준을 또 빨리 만들 수 있었던 이유도 여기에 해당합니다. 정부가 같이 드라이브를 많이 했기 때문이죠. 네, 그래서 여기 잠깐 보시는 것처럼 이제 영국에서 정의했던 빔에 대한 레벨 0, 1, 2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기술적 그리고 규제 의무화를 같이 접목을 해서
지금 레벨 2 같은 경우에는 이제 3D 기반으로 어떻게 정보를 협업하고 거기에 대한 규제를 어떻게 넣고 네,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호주와 뉴질랜드도 마찬가지예요. 약간의 어쩔 수 없이 영연방 국가였거나 영국에서 컨설턴트가 많이 진출하고 있는 중동이나 사우디 지역 쪽에서도 이런 이제 ISO 인식이 높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호주도 여기 보시는 것처럼 자국 표준인 오스트레일리아 스탠다드로 AS로 이 ISO를 그대로 차용을 했어요. 당연히 영어니까 또 번역할 필요도 없이 그대로 차용을 했고 다른 나라에서도 이 인식이 점점 더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UAE의 경우에는 재작년에 빔 어소시에이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좀 협회를 자체적으로 만들었는데 여기에 이제 두바이 도로교통국 RTA 자체가 이제 좌장도 하게 되고 여기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데 사실 이 RTA 자체가 저희로부터 최초 인증을 받은 발주처이기 때문에 실제로 이 ISO를 적극적으로 도입할 의사 그리고 이거를 자국의 그런 그 지역 내에서도 그 표준을 만드는 거에 기반으로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제가 세계경제포럼 그 얘기는 앞서서 말씀을 드렸었죠. 그리고 저희가 하나 잠깐 자랑을 하자면 저희도 물론 이제 영국 내에서는 경쟁사도 있지만 예를 들어 저희의 또 경쟁사 중 하나인 티브 수드 같은 영국에서도 BSI로부터 빔 인증을 받았다라고 자국의 홈페이지에 이렇게 또 따로 공표를 할 정도로 사실 저도 정말 다른 건 모르겠지만 저희가 이 빔에 대해서만은 저희 본사가 특히나 이 드라이브부터 해서 전문성을 굉장히 높게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해외에서도 여기 뒤에 보시는 것처럼 스페인에서도 빔 ISO 스탠다드를 이제 어떻게 역량을 산업계에 인식을 해야 되는지부터 공항이나 그다음에 또 관련된 철도, 지하철 뭐 이런 등등등 앞으로 이제 이 ISO 자체가 이 건설 산업의 전반적인 효율성과 소통법을 통째로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거라고 많이들 기사화한 바가 있습니다. 네, 구글에서 찾아보시면 또 쉽게 많이 나오니까 꼭 한번 찾아보시길 보내드립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 드렸던 나라 외에도 홍콩이나 그다음에 이탈리아 그리고 독일 같은 곳에서도 점차적으로 이거를 단계별로 국가 그런 용역이나 이런 데다 넣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특히 홍콩 같은 경우에는 그 CIC라고 하는 협회랑 그 홍콩 대학교랑 BSI가 같이 협력을 해가지고 저희가 별도의 교육과정 자격과정도 다 만들어서 몇 년째 같이 진행을 하고 그걸 정부에서 인정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활발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조금 빠르죠. 네, 그냥 일단 한 기로만 그냥 쭉 들으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첫날이라서. 네.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그 표준 주요 내용을 잠깐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일단 이 표준이 사실 만들어진 지가 꽤 되다 보니까 여기 보시는 오른쪽에 이런 가이드 문서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면 템플릿도 많고 관련된 문서도 많고 그래서 국내에는 사실 조금 생소할 수 있겠지만 실제로 다른 나라나 또 해외 컨설턴트들이 만들어 놓은 자료도 있기 때문에 혹시 개별적으로 공부하고 싶다면 꼭 공부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원은 개념의 원칙, 그리고 두 번째 파트 2는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로 여기가 그 자산의 수행, 뭐 여기 딜리버리라고 영어가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일단 이행 혹은 수행이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 정보를 예를 들어 설계 시공 단계에서 생기는 그런 정보들을 어떻게 만드는 것부터 시작해서 저장하는 것부터 해서 이런 모든 일련의 과정들을 의미를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 특히 이 파트 가이드가 여기 이제 에디션 4까지 나온 상태예요. 그래서 꼭 찾아보시면 뭐 실제로 표준을 이해하는 데 좀 도움이 되실 겁니다. 네, 그리고 이게 사실 오늘도 제일 중요한 컨셉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제가 근데 여기 번역을 해놓은 거를 이제 100%좀 용어를 좀 쓰기가 그래서 이 표준에서도 ISO에서도 용어 정리를 이제 파트 1에서 할 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어포인팅 파티라고 일단 저희는 AP라고 일단 약어로 부르긴 하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예전에는 사실은 이게 발주처라는 표현으로 많이 좀 파스나 BS에 쓰였었는데 실제로 여기서는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않고 계약을 실제로 고객사도 해당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실제로 뭐 전체를 관장하는 기관이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선택만, 선정만 하는 그런 기관이 될 수도 있고 회사가 될 수도 있고 좀 광범위하게 범위를 잡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일단 우리 흔하게 이야기하는 발주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리드 어포인티드 파티라고 해서 저희가 LAP라고 부르거나 아니면 티어 1이라고 제가 일단 향후에는 얘기를 할게요. 이게 용어가 조금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래서 발주처, 그 다음에 티어 1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이 발주처랑 계약을 하는 업체라고 하면 제일 좋은데 사실 이게 또 표준상에서도 계약뿐만 아니라
더 임명이나 여러 가지 합의된 지침을 주도적으로 이제 논의하는 그런 기관을 얘기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티어 1, 네, 이라고 제가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티어 2의 경우가 이제 어포인티드 파티라고 해서 이 주간 계약 업체랑 같이 협업하는 주요 협력사들을 얘기하죠. 그래서 B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행 기간, 수행사라고도 이제 얘기한다라고 제가 또 들었는데 일단은 그래서 좀 편하신 쪽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이 이후부터는 발주처, 티어 1, 티어 2라고만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세부적인 단계로 더 내려갔을 때 당연히 하나의 프로젝트가 진행될 때는 프로젝트 팀이라는 게 있는데 이 팀의 경우에는 당연히 주간 계약 업체, 협력 업체 그리고 거기 또 세부 또 아웃소싱 하는 데나 아니면 여러 또 그럼 뭐 예를 들어 또 업체들이 같이 붙어서 협업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거를 하나의 프로젝트 팀이라고 얘기를 하고 실제로 그리고 여기서 정보를 생성하는 역할들을 하는 그런 이제 팀을 예, 수행팀이라고 하고 그리고 거기 아래에 개별 시스템이나 개별 그런 네, 그 내용에 대해서 따로 작업을 하는 것을 태스크 팀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네, 이게 또 하나의 중요한 관점인데요. 이 약어가 사실 또 되게 중요한데 이 약어가 사실 좀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아서 제가 오늘은 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발표 자료를 제가 배포를 해드릴 거니까 따로 스터디는 조금 더 하시고 위에가 실제로 위에 있는 세 개의 요 틀이 제가 여기 요 세 개의 틀이 사실상 운영, 자산에 대한 운영과 실제로 보유한 사람의 관점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제일 왼쪽 위에 보시면 조직의 정보 요구사항. 그럼 예를 들어 제가 공항공사 예를 조금 잠깐 들어볼게요. 그럼 한국공항공사가 갖고 있는 내부의 그런 기본적인 조직이 기대하는 바, 그리고 한국공항공사 이해관계자가 기대하는 바, 비즈니스적 목표, 그 다음에 이게 물론 프로젝트랑 연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이 A라는 이 회사가 보안을 굉장히 중시한다. 그러면 이게 전체 프로젝트에 녹아 들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일 먼저 이 표준에서는 일단은 아까 발주처에 해당하는 기관에 조직에서 요구하는 그런 정보 요구사항을 파악을 해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밑에 보시는 것처럼 프로젝트 정보 요구사항에 반영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아까 정보 요구사항에서 조직의 요구사항은 또 구체적으로 거기에 해당하는 관련 자산을 어떤 식으로 쓰고 어떤 거는 써도 되고 어떤 기술을 접목해야 되고 이런 또 구체적인 자산의 활용에 대한 그리고 자산의 기본적인 정보에 대한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또다시 프로젝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실제 발주가 나갈 때 그 정보를 특히 구체적으로는 정보를 교환하기 위해서는 누가 어디까지 권한을 가지게 되고 필요한 정보 수준이 무엇에 해당하고 이런 식으로 좀 상세하게 또 구체화가 요구사항으로서 나오는 것이 EIR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최종적으로 이런 모든 내용들 이제 그 우리 발주처의 자산, 발주처의 목표, 그리고 우리가 실제 프로젝트의 목표, 정보 교환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들을 다 반영해서 내가 프로젝트에 녹여내서 나온 결과물이 최종적으로는 프로젝트 정보 모델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게 이제 산출물로서 나왔다라고 했을 때 다시 발주처의 조직의 자산 정보 모델로서 통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조금 헷갈릴 수도 있는데 결과론적으로는 위에는 자산에 대한 조금 실제 운영이나 자산에 대한 관점이고 밑에는 프로젝트 관점이고 그냥 상식적인 선에서 생각했을 때 우리가 흔히 밟고 있는 프로젝트 단계들을 이렇게 녹여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컨셉입니다. 네,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용어는 이제 공통 데이터 환경이라는 그 CD라는 용어를 좀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 공통 데이터 환경은 예를 들어서 3D 공간에 어떤 조직마다 발주처마다 고객사마다 당연히 다른 그런 환경을 가지고 있겠죠. 그래서 거기에 저장하는 정보를 어떤 식으로 식별하고 그 다음에 클래시파이하고 네이밍을 하고 그거의 상태를 어떤 식으로 분류를 해서 단계별로 그거를 누군가에게 권한을 승인을 받고 그 다음 단계로 저장을 하고 그 다음 단계 또 검토가 되고 그 다음 단계로 최종적으로 이 발주처가 요구하는 CD 혹은 티어 1에서 요구하는 그런 공통 데이터 환경에 잘 녹아들여져 가서 컨플릭이 일어나지 않게끔 하는 그런 컨셉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최종적으로 이게 마지막 감독을 하는 사람이나 오소라이저의 이제 그런 리뷰를 받게 되면 이제 실제로도 아카이브가 되겠죠. 저장이 되고 이게 다시 자산으로 들어가게 되는 그런 일련의 그런 용어
CDE 프로세스로 의미를 합니다. 네, 그리고 아까 앞서서 제가 영국에서는 빔에 대한 레벨을 레벨 0, 레벨 1이라고 썼다라고 했는데 이게 ISO로 오면서는 스테이지 1, 스테이지 2, 스테이지 3라고 이제 용어가 조금 변경이 됐어요. 그 지금 보시는 것처럼 스테이지 1에서는 전통적인 이제 정보 관리에 해당하는 도면을 쓰고 변경이 있을 경우는 도면을 다시 또 논의를 해가지고 변경하고 약간 이런 단계를 의미를 하는데 그래서 여기 지금 보시면 화살표가 올라가는 것 자체가 협업을 통한 이익이 더 증가되어 가는 그 흐름을 보여주고 여기서 오른쪽이 디지털화가 점점 됨에 따른 이익을 보여주기 때문에 스테이지가 올라갈수록 디지털 그런 이제 환경에 대한 성숙도도 올라가고 그 다음에 협업도도 점점 올라감으로써 실제적으로 이 건설 환경 전체에는 더 나은 방향이 오게 되고 제일 아래쪽에 스탠다드 레이어에서 보시는 것처럼 예전에는 국가 표준에서만 쓰이다가 이제는 ISO로 쓰이다가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점점 프로세스 표준으로서 계속해서 전 세계에서 활용할 수 있게 표준이 개발된다라는 그 그림을 하나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요거는 그냥 보시면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흔히 그 IFC에 해당하는 또 그런 이제 그 분류 그 국제 표준이 있죠. 그래서 이런 것도 사실상 궁극적으로는 여기에서 더 나아가게 되면 단순히 그런 정보에 대한 분류나 그런 기준조차도 국제적인 표준을 써가지고 모두가 다 같이 공통된 언어를 좀 쓰고 공통된 프로세스를 가져가기를 좀 바라는 그런 이상적인 또 그림이 있습니다. 일단 요거는 네이밍 규칙에 대한 예시를 잠깐 들었어요. 이제 보면 이제 표준의 안엑스에 보면 이런 식으로 해서 영국 같은 경우는 아예 자체적으로 영국 국가 내에서는 모든 네이밍을 이렇게 시작을 하는 분류를 따라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뭐 제일 앞에는 프로젝트 넘버를 세 자리 쓰고 그다음에 어디서부터 만들어졌는지 이런 식으로. 그래서 요건 그냥 예시로서 참조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아까 제가 그 AP 티어 1, 티어 2에 해당하는 그걸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관리하고 정보를 저장하는 이 전체 프로세스 상에서 어떤 역할을 주로 하는지를 한 장으로 보여주는 아주 중요한 또 자료입니다. 그래서 우선 발주처, 고객사, 이제 AP라고 하는 임명기관에서는 제일 먼저 정보를 관리하기 위한 어떤 사양이 요구를 하고 있는지 그리고 이런 걸 어떤 식으로 이제 계약업체나 티어 1과 티어 2와 소통을 할지에 대한 기준점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프로젝트 팀이 정보 관리를 이걸 충족하도록 이제 그래서 사전에 고지를 한다던가 안내를 한다던가 강제를 한다던가 이런 식으로 좀 계속 프로세스를 구축을 해야 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계약하는 기간이 이제 티어 1이 수행 기간이 이제 선정이 되는 경우에 이 기간이 해야 되는 역할 자체가 고객, 특히 이제 이 AP 발주처가 와 소통을 메인리 하는 게 첫 번째고 그리고 거기서 요구하는 정보 관리에 대한 사양이 어떤 것인지 그리고 실제 우리가 이 전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당사자들이 팀이 정보 관리를 어떻게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일관된 기준을 설립하고 또 거기에 따라서 정보 생산을 했을 때 어느 정도까지의 정보를 생산하는 것을 받아들여 줄 것인지 그리고 이게 실제로도 유효한 정보에서 저장을 하기 맞는 것인지에 대한 그런 일련의 과정을 또 거치고 마지막으로는 그렇게 됐을 때 이제 협력업체 그러니까 우리가 티어 2라고 하는 또 이제 또 거기에 또 같이 협력을 하고 있는 기관에서 수행 기관에서 또 작업팀 자체가 이제 세부 작업팀 자체가 정보 관리 잘할 수 있게 또 똑같은 기준을 캐스케이드를 하게 되고 거기에 따른 정보 생산과 또 이 유효성을 자체적인 그 또 기준을 다른 기준으로 또 스스로 검토도 또 할 수 있어야 됩니다. 네, 그래서 그 19650-2에서는 이 전체적인 내용에 대한 요구사항을 풀어서 나열을 해놨어요, 사실. 그래서 인증 같은 경우도 여기에 해당하는 내용이 실제로 문서화되어 있는지 잘 돌아가는지를 보는 것이 인증입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는 것처럼 여기 지금 이렇게 나와 있죠. 그래서 왼쪽이 뭐냐면 각 표준의 조항이에요. 그래서 특히 1960-2가 요구사항을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제일 왼쪽에 임명기관부터 이제 그러니까 발주처부터 티어 1, 2가 사실 그 세부 요구사항별로 어떤 식으로 인과관계를 가지고 역할을 가지고 있는지를 나타낸 매핑 그림입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거는 따로 좀 추출을 해봤어요. 실제 그 발주처에서 AP에서 필요한 기능과 그 다음에 표준의 요구사항이 무엇인가 예를 들어 한국공항공사 같은 경우에는 여기에 해당하는 조항을 대상으로 인증을 이제 받게 된 거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정보관리기관은 개인을 제일 먼저 내부적으로 개인을 임명을 해야 되고 퀄리파이드 된 자격을 가진 사람을 어떻게 관리를 해야 되냐부터
프로젝트 정보라고 하는 요구사항을 어떻게 수립을 할 것이냐, 자체적으로 일단 먼저. 그 다음에 절차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그 CD라고 하는 공통 데이터 환경을 어디에다가 만든 걸 쓸 것이냐, 우리 내부에 있는 걸 쓸 것이냐, 외부의 걸 새로 만들어 쓸 것이냐, 뭐 이런 기준점들. 그 다음에 그 선정된 기관과의 소통. 그 다음에 입찰을 실제로 내는 프로세스. 거기서 이 입찰에 들어온 이 대응자들을 어떻게 선발할 것인가에 대한 가점 같은 그런 내부 기준부터 해서 이 전체가 여기에 들어가요. 여기 초록색은 추가로 볼 수 있는 조항입니다. 네. 그래서 예를 들어 마스터 정보 수행 계획 같은 경우에는 전체 이제 그런 이 전체 프로젝트 상에서의 기간과 거기에 해당한 역할별로 또 구체화되어 있는 그런 플랜을 보고 이 플랜 자체가 실제로 프로젝트를 관리하는 기준과 맞는지도 보고, 네, 그게 일단은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발주처로서의 이게 인증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 티어 1에 해당하는 요구사항은 또 조금 다르겠죠. 그래서 이 표준 그 파트 2 같은 경우가 조금 특이한 것이 보통 이제 다른 표준이 모든 그런 건 아니지만 여기 표준에서는 주체를 아까 얘기했던 3개로 나눠가지고 각 3개별로 필요로 하는 대상이 된 요구사항을 따로 분류를 하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실제 인증도 특히나 주요하게 보는 이 요구사항들을 충족하는 거, 하고 있냐라는 것을 메인이 보기 때문에 이 표준 전체 조항을 다 만족시키진 않아도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보시는 거죠. 티어 2에 해당하는. 그래서 당연히 티어 1, 그다음 발주처, 티어 2가 보는 요구사항의 양이나 범위가 좀 다를 수밖에 없겠죠. 네, 그래서 이제 뭐 미래에는 이렇게 좀 진행이 된다라는 거를, 그래서 미래에는 당연히 사실 설계 시공에 대한 뭐 그런 뭐 데이터나 이런 기술들이 3D 기반을 넘어서도 클라우드 기반뿐만 아니라 기술이 점점 더 발달되는 AI까지 도입되는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이런 것들이 좀 더 프로세스 상의 기술이 녹아 들어가서 효율적으로 움직일 수 있게 하기 위한 이런 바탕에 좀 표준이 좀 필요한 것이 ISO 표준의 역할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인증에 대한 장점을 잠깐, 인증과 장점을 좀 소개를 드릴게요. 네, 요거는 앞서 말씀을 드려서 일단은 기본적으로 저희 BSI는 2가지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파트 1은 이제 개념 원칙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파트 2에 대한 요구사항에 대한 검증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카이트 마크 인증이 있어요. 그래서 검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표준의 요구사항에 따라서 각 티어별로 제대로 실제로 계획이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내부적으로 시스템이 원활하게 좀 돌아갈 준비가 되어 있느냐 하는 그런 관점에서 조금 더 보는 검증에 해당한다라고 본다면, 오른쪽에 카이트 마크 같은 경우에는 실제 ISO 9001의 좀 더 광범위한 연계성, 그러니까 우리 조직이 갖고 있는 프로세스와 통합이 잘 되어 있는지, 그리고 실제로 지금 과거나 현재나 미래에 쓸 수 있는 이런 이게 유기적으로 정보 관리가 잘 돌아간다는 샘플링이나 이런 계획들이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해 좀 더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더 강력한 인증 기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저희 BSI 고유의 카이트 마크가 부착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실제로 이제 발행된 인증서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이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아까 제가 티어 1이라고 했던 리더 어포인티드 파티가 뭐 어떻게 해서 이 1960의 뭐에 따라서 인증을 받았다. 그래서 위에 보시는 것처럼 그게 카이트 마크인지 베리피케이션인지 이런 식으로 또 구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네, 인증의 장점은 제가 앞서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 한두 개 업체나 한두 개의 기관만 움직여서는 이 인증의 장점이 극대화가 되지 않습니다. 사실 이 인증 자체를 ISO에서도 전 세계적으로 더 확산해서 도입을 하기를 촉구하고, 국내에서도 빌딩 스마트 협회에서도 국토부나 이런 데랑 같이 R&D 프로젝트를 통해서 계속해서 이런 큰 기준과 용어와 이걸 같이 넣으려고 하는 이유 자체가 뭐냐면, 단순히 건설 산업이 국내에서만 일어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해외와의 협업을 할 때 일관된 기준과 일관된 자격과 내부 정보관리 기준과 그 다음에 거기에 따른 자격, 개인 자격까지도 비슷한 기준을 가짐으로써 서로가 컨소시엄을 하고 그 다음에 입찰을 들어가고 거기에 해당하는 비용과 그 다음에 절차를 준비하는 그런 리스크들을 낮추어서 사실상 전 세계적인 효율과 자원에 대한 그런 또 환경에 대한 보호까지 같이 하고자 하는 부분이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 그 인증을 꼭 저희한테 받아라 아니다 이런 걸 떠나서 자체적으로 꼭 한번 우리가 좀 공부해서 자체적으로 인증까지 아니어도 좀 내부적으로 적용해보자라는 마인드를 꼭 가지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네. 인증 같은 경우는 일단 기본적으로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보통은 4에서 6개월이 기준 대부분 걸려요. 그러니까 최소 정말 내가 외부 컨설턴트의 협업을 되게 많이 받고 여기 내부에서 적극적으로 TFT를 만들어서 해서 2, 3개월로 단축은 할 수 있지만 사실 이게 그 인증 같은 경우에 인증을 시작이라고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 인증을 받았기 때문에 끝은 또 아니에요. 그래서 앞서서 빨리 준비하고 끝내야지 이런 생각보다는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실제로 우리 내부에 갖고 있는 이 프로젝트에 대한 대응 절차나 내부 인력 관리 절차나 이게 사실상 우리 조직과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를 전체를 리뷰할 수 있는 좋은 계기를 좀 가지셨으면 합니다. 네, 그래서 다른 ISO랑 좀 비슷해요. 그래서 1단계로는 이제 문서 심사를 하게 되고 2단계로는 조직의 규모와 그 범위에 따라서 3일에서 6일 사이로 조정이 됩니다. 그리고 보고서 검토가 또 이제 추가 하루가 되게 되죠. 네, 그리고 저희는 아시는 바와 같이 인증기관이기 때문에 컨설팅은 따로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건 또 참조 부탁드릴게요. 네, 이제 저희 회사 자랑을 짧고 굵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네, 저희가 표준은 아까 제가 재정을 계속 해오는데 정말 노력을 많이 해왔다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전문가가 정말 많이 보유를 하고 있고 빔에 대한 커뮤니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 있는 모든 분들이 빌트 인바이러먼트 커뮤니티라고 해서 다 소속이 되어 소통을 같이 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히 지난 5년간 저희가 전 세계에 250개 이상의 BIM 인증서, 아까 제가 파스랑 BS 버전도 있다고 했잖아요. 그걸 포함해서. 그래서 절반은 ISO고 절반은 지금 파스 BS 버전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 148개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저희가 ISO 현재 유지하고 있는 인증의 고객 숫자입니다. 그중에 절반은 베리피케이션으로 인증을 받았고 절반은 카이트 마크로 인증을 받았어요. 네. 그리고 이거는 그 쭉 이력이니까 저희가 각 국가별로 받은 이력을 여기다 표기를 했고 나중에 저희가 공유 드릴 때 따로 좀 참조를 드릴게요. 그리고 일단은 그 두바이 RTA 같은 경우가 발주처로서는 굉장히 모범을 보이고 있고 또 이제 중국의 완다그룹 같은 경우는 실제 멀티플렉스도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디자인 설계 단계뿐만 아니라 운영까지도 또 카이트 마크를 다 한 상황이고 그 외에도 이제 2016년에 최초로 카이트 마크를 이제 저희가 또 받은 기업들이 6군데가 또 있어요. 뭐 바포비티부터 해서 바암부터 해서 여러 가지 또 여러 여러 기관들이 저희와 같이 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인증을 획득했을 때 이 인증을 바로 확인할 수 있는 고유의 링크가 주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명함에 QR코드로 넣으셔도 되고 또 조직에서 쉽게 활용을 가능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한 점은 사실 이 표준은 인증을 위한 인증이 되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그래서 파트 1, 2뿐만 아니라 우리 조직이 필요하다면 추후의 프로세스에 관련된 스탠다드건 다른 게 생겼을 때 BSI와 협업을 통해서 단순히 한 개 그냥 인증하고 끝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이거를 통합 관리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특히나 저희가 이제 작년부터 빔 퀄리피케이션 과정이라는 게 생겼어요. 제가 아까 홍콩 사례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뒤에 잠깐 또 사실 좀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단계별로 교육 과정을 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아시겠지만 저희 오늘 이제 한국공항공사의 문순배 감독관님께서 오늘 와주셨지만 공항공사가 작년에 저희랑 이제 또 빌딩 스마트 협회랑 같이 협업을 해서 최초로 국내에서는 이제 인증을 획득을 한 바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너무 좀 감사한 게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신 것도 물론이고 진짜 최초 케이스라서 저희가 모두가 사실 좀 우왕좌왕하고 하는 와중에도 진짜 열심히 노력을 너무 해주셔서 되게 감사하게 생각을 하고 특히 또 발주처로서 또 그런 역할을 좀 모범을 보여주셔서 감사하다라고 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두바이랑 중국에서도 이렇게 하고 있고 특히 완다그룹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완다그룹 자체가 이제 주요 AP 그러니까 그 발주처가 또 되기도 하고 또 LAP가 되기도 하는데 티어 1이 되기도 하는데 거기에 또 메인이 일하는 협력사들 까지도 또 같이 인증을 받음으로써 모두가 동일한 기준을 가져갈 수 있는 굉장히 모범의 또 사례를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 한 개 한 개 기관이 자발적으로 이런 거를 좀 내재화를 한다라고 한다면 전체적으로 이게 쌓였을 때는 그 힘이 어마어마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실제 인증을 받은 고객분들께서 비용의 절감뿐만 아니라 실제로도 리스크도 관리를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빔을 통해서 다른 데이터로 접근이 또 용이하게 돼서 정보관리 요구사항들을 더
인식과 그런 효율적인 그런 관리를 할 수 있다라는 코멘트들을 많이 주셨습니다. 네, 제가 여기까지 짧고 굵게 일단 인증을 설명을 드렸고, 이제 요거는 정말 참조인데 제가 그냥 한번 만들어 본 거예요. 왜냐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모든 ISO가 건설 쪽에서는 이것만 있으면 끝이에요, 저것만 있으면 끝이에요, 이렇게 말씀드리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지금 여기 쭉 보시는 것처럼 우리가 그 건설회사나 건축사나 CM사나 엔지니어링사인데 우리가 막상 9,000일을 갖고 있다 보니까 안전보건에 대한 포인트가 좀 떨어진다. 그러면 45,000일을 보실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근데 빔 관리는 하고 있는데 이 빔 관리에 대한 정보나 보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내부 시스템이 없다. 그럼 또 27,000일을 보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든 표준들은 유기적으로 활용을 필요하신 건 다 차용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관련된 다른 표준들도 이렇게 많아요. 그래서 필요한 부분마다 도움을 또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구매해서 그냥 보시면 됩니다. 또 궁금한 건 저희한테 물어보시면 저희가 대답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다 드릴게요. 그리고 가끔 요건 제가 따로 넣은 이유가 44,000이라고 하는 간혹 이제 중동 쪽에 그 비딩을 낼 때 예전에 이게 BS 11,000이라는 표준이었고 협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증빙을 해라는 경우가 좀 있었나 봐요. 그래서 제가 예전에는 좀 대응을 해드렸는데 이게 뭐냐면 결국에는 발주처 입장에서는 우리 계약에 들어온 이 수행 기간, 예비 수행 기간이 협력사들과 어떤 식으로 협업을 하는지, 그 계약이라던가 그 협업에 대한 기준이나 매뉴얼이 있는지, 왜냐하면 이러다 갑자기 어디 협력사 하나가 갑자기 파산이 됐다. 그러면 그게 여기 전체적인 공사 일정과 비용에 차질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어떻게 보면 마이너할 수도 있지만 저런 걸 요구하는 데가 꽤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런 거 같은 경우도 사실은 간단할 수 있지만 기준 정립해 놓는 것 자체가 투명성과 그다음에 그런 협력사 선정부터 협업하는 방법부터 계약 관계부터 그 다음에 계약을 리뉴얼하는 것까지 다 들어갈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좀 도움이 되실 수 있으니까 저한테 또 따로 연락을 주시면 안내 드릴게요. 기타 참조 표준은 제가 아까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전에 제가 그 세미나를 할 때 좀 만들어 놓은 자료예요. 여기 너무 잘 만들어 놓은 그런 건설기술연구원에서 만든 보고서가 있길래 거기서 그게 현황과 그 다음에 또 그런 국내 현황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정리한 거라서 이건 그냥 쭉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특히 빌딩 스마트 협회 사이트를 통해서 제가 실제 건설사의 그런 그 건설사 CM사들이 여기서는 사실 빔에 대한 기술 적용이긴 한데 그래도 이런 빔 기술을 적용을 하다 보면 당연히 단순히 기술을 떠나서 전체 프로세스를 구축하는데 더 관심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내용을 일단 여기 같이 옮겨져 왔습니다. 네, 제가 교육과정을 아까 잠깐 설명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기 좀 말씀을 드릴게요. 1, 2, 3단계가 있어요. 보통 저희가 ISO 교육과정은 그 이해과정, 내부 심사원 과정 2개밖에 없는데 그걸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 인과관계가 너무 떨어지고 실제로 더 높은 수준의 자격을 원하는 분들도 계셔서 지금 보는 것처럼 3단계로 이제 정리를 했어요. 그래서 빔 프로젝트에 대한 기본적으로 프랙티셔너 단계, 그래서 굉장히 베이직한 이해 단계, 라고 해서 요 과정을 거치며 그 다음 프로페셔널 단계로 자격증을 받게 되고 그 다음에는 실제 개인의 배경, 이력까지 포함이 될 경우에는 BSI가 인증하는 그런 자격을 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게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앞에 2단계에 대한 펀더멘털과 요거 수행에 대한 그걸 듣고 시험을 간단하게 다 거치면 프랙티셔너 자격이 나오고 그리고 이것도 실제 개인 자격으로 명함에 쓰실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요도 단계의 보완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른 관점까지 할 경우에는 빔 전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흔히 얘기하는 빔 매니저로서 갈 수 있는 그런 관점이에요. 그래서 프로페셔널에 대한 그런 자격을 주고 마지막으로는 그 이상이 돼서 본인의 이력까지 될 경우에는 에비던스를 바탕으로 해서 저희가 전문가 자격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2가지인데 하나는 설계 및 수행에 대한 부분이고 하나는 자산을 실제 운영하는 2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자격 과정이. 네,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시간 관계상 정말 빠르고 킥하게 네, 설명을 드렸고 제가 45분까지 끝내려고 했는데 4분 정도 지난 상태라서 저희 바로 문순배 감독관님을 제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잠시만요. 제가 자료부터 좀 다시 공유를 할게요. 네. 화면을 다시 공유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문순배 감독관님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한국공항공사 문순배라고 합니다. 먼저
저희가 이제 작년도에 이 IS 19650에 대한 인증을 진행하게 된 이 배경과 그리고 저희 회사가 아, 아, 저희가 이제 ISO 19650을 하게 되면서 필요했던 것들 그리고 이게 이제 발주처 저희 같은 이제 뭐 공공기관이나 발주처나 이런 경우에 어포인팅 파티가 가져야 될 뭐 요건들에 대해서 저희가 정리를 하다 보니까 이 필요성에 대해서 좀 인식을 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과 그 내용들에 대해서 조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빔에 대한 용어는 간단하게 이게 올려드렸는데요. 빔이나 뭐 오픈 빔이냐 디지털 트윈이냐 이거의 상호 관계는 뭐 많이 들으시고 아실 겁니다. 이제 빔 데이터와 오픈 빔 데이터 그리고 디지털 트윈으로 연계돼가는 그 과정에 대해서 많은 고민들을 했었습니다. 빔 데이터를 오픈 빔 IFC 파일이나 뭐 어떤 데이터 표준들을 통해서 뭐 연결을 시키고 그걸 디지털 트윈화 시켜서 각각의 이제 세부 시스템들과 레거시 시스템들의 정보들을 연동하는 방안에 대해서 많은 모색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다 녹여낼 수 있는 데이터댐의 역할을 해줄 수 있는 CD를 먼저 구축하고 그 안에서 일정한 조직 체계를 만들고 어떤 표준을 제정하고 그리고 프로세스를 만들어서 이것들을 연결해 나가는 그 과정들이 저희는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을 했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뭐 국토교통 그 비전이나 저희 공항공사 자체의 비전들과 함께 이걸 연구를 하다 보니까 현실에 있는 시설물과 디지털 트윈 그리고 우리 현재 저희 회사에서 운영되고 있는 시스템들과 업무 프로세스들을 엮어가기 위해서 어떤 전반적인 이제 그 CD를 구축해야 된다. 그리고 그 안에서 어떤 표준화 작업이 필요하다는 것들을 저희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뭐 디지털 뉴딜이나 스마트 공항이냐, 뭐 스마트 뭐 철도다, 스마트 인프라들을 이렇게 구축할 때 스마트라는 단어는 이제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 그 한 이슈라고 생각합니다. 4차 산업혁명과 뭐 새로운 시대의 스마트 부분에 대한 것들. 근데 이것들에 대한 전반적인 이슈화와 뭐 많은 그 무브먼트들은 있는데요. 그거에 대한 세세한 뭐 조직 체계나 표준화나 이런 공통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빈 부분에서는 그래도 이거를 어떤 식으로 조직해 나가고 어떻게 올감해 가는지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는 곳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뭐 BSI 뭐 여기 조직이나 뭐 IS1910 파스, BS 내용들을 좀 참고해서 하다 보니까 저희가 19650이라는 그 인증을 통해서 인증서를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걸 통해서 저희가 하는 그 KC 빔이라는 무브먼트 프로젝트에 대해서 좀 더 체계화시키고 저희 내부 조직의 이제 지속성을 갖기 위해서 저희는 추진을 했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제 저희는 공항시설 정보 죄송합니다. 공항시설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그 프로젝트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스마트 에어포트에 대해서 어떤 좀 많은 고찰을 했었습니다. 이 스마트 공항이다라는 거가 이걸로 끝날 것이냐가 아니라 어떤 우리나라의 스마트 그리드, 스마트 시티, 스마트 하우스 이런 것들과 서로 연결해 나갈 수 있는 어떤 호환 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국가적인 체계와 전 세계적인 어떤 체계들 그리고 우리 회사 내에 있는 체계들이 하나의 어떤 표준과 어떤 기준에서 다시 정립을 해야 된다. 그렇게 했을 때 저희 KC 빔 프로젝트가 나중에 이제 단일성이 있는 프로젝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계속 연결해 가고 확장되어 갈 수 있을 것이다 라는 개념이었습니다. 먼저 IS 9001과 ISO 19650 그리고 IS 16739 이것들에 대해서 조금 어느 영역에 대해서 좀 많은 그 생각이 좀 필요했었습니다. 사실 ISO 9001 같은 경우는 QMS 같은 경우 뭐 그 품질 경영 시스템 뭐 IS 19650이다 하면 뭐 빔에 대한 정보 관리다 뭐 자산에 대한 이행 뭐 딜리버리 이런 것들을 한다. ISO 16739 다음 IFC 표준에 대한 뭐 어떤 이런 것들이 돼 있다.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한 그 ISO 기준들 간에도 연결성에 대한 것들은 사실 ISO나 BSI 그룹 뭐 어떤 인증기관에서 이걸 제시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사실 어떤 단속적인 파트에 대한 인증과 그 체계들을 갖추고 있지 이거에 대한 건 각각의 조직의 특성에 따라서
필요에 따라서 다시 조직을 해야 됩니다. 저희는 이제 디지털 트윈화 시키는 것들을 그 빔 데이터를 디지털 트윈으로 바꿔가고 디지털 트윈을 운영과 자산 관리 그리고 공간 관리들까지 데이터를 이어가기 위해서 CD 풀 안에서 이게 어떻게 돌리는가에 따른 그런 플로우들을 만들었습니다. 그걸 위해서 이 ISO 19650의 역할을 저희는 먼저 설정을 했었습니다. 그 먼저 설정한 ISO 19650 표준의 역할을 설정하고 국가 이제 공공 표준이 있습니다. 우리 작년에 이제 뭐 국토부에서 나오기 시작했는데 그 빔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실무 이제 뭐 어포인티드 파티나 뭐 리드 어포인티드 파티들이 수행해야 될 빔에 대한 어떤 수준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전체적인 개괄들은 잡혀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받아들이는 발주처에서 아까 먼저 허성민 팀장님이 설명하셨지만 뭐 EIR, OIR, PIR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한 그 서로 상호관계들에 대해서 설정이 발주처에서 먼저 잡아줘야지만 그걸 납품하거나 그걸 수행하는 수행사들에 대해서 그 요건에 맞춰서 뭐 제출을 하고 어떤 사업을 펼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KC빔이라는 사업과 이 스마트 공항 사업을 위해서는 발주처나 어포인팅 파티로서의 어떤 설정들이 있어야지 우리가 요구하는 사항들을 제시를 해주고 그 제시한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어포인티드 파티나 리드 어포인티드 파티들이 이게 제출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 데이터들이 납품이 돼서 들어왔을 때 공항 내에서 또는 본사 내에서 이게 유기적으로 흘러갈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에 ISO 19650에 대한 내용들을 먼저 시작을 했었습니다. 이 ISO 19650이 아까 말씀해 주셨지만 9001과의 많은 유사성이 있습니다. ISO 9001과 많은 유사성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좀 업그레이드 된 게 ISO 19650이었습니다. 어떤 단일 사업에 대한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조직 전체에서 이 프로젝트를 수행하는 거에 대한 각각의 세부 역할론들에 대한 그 규정들이 많이 있고요. 그거에 대해서 각각의 필요한 요건들, 그리고 그것들의 선행 후행 관계에 대한 정립들, 이런 것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 ISO 19650의 인증이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제 뭐 디지털 캐시 빔이라는 저희 사업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해를 시켜드리면 좀 더 빠르게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보여드리는 건데요. 현실 시설물과 디지털 트윈 그리고 KC빔을 통해서 양방향 그래요? 네네. 화면 전환이 안 돼요. 네. 이제 괜찮아요? 네네. 네네. 디지털 트윈이라고 뭐 요즘 말을 하는데 디지털 트윈의 정보 교환이라는 게 현실 시설물과 디지털 트윈이 뭐 양방향으로 사실 움직이는 건 아닙니다. 디지털 트윈이라는 개념을 뭐 어떤 현실 시설물과 디지털 속에 있는 시설물에 대한 그 서로 싱크가 뭐 실시간으로 이루어질 때 그게 필요한데요. 사실 그게 실시간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은 사실 지금 현실상 불가능합니다. 그 실시간 연동하기 힘든 부분에 대해서 그 갭을 최소화시켜주는 것이 저희 이제 KC빔 시스템 구축 사업이었습니다. 이 갭을 최대화시키기 위한 시스템 구축 사업이다 보니까 그 최소화할 수 있는 기준과 표준들을 저희 자체적으로 만들어내야 됐습니다. 정보 프레임워크들을 어떤 식으로 설정할 것이냐, 그 체계들을 만들 것이냐, 그걸 위해서 이제 IS 19650 인증이라는 그런 도움을 받는 방식이었습니다. 저희가 이제 전체적인 이제 ISO 19650을 준비하기 전에 저희들이 이제 사전에 준비했던 과정들이 있습니다. KC빔 자체의 정보 표준 프레임워크들을 먼저 구축하고 빔에 대한 저희 발주자용과 용역 사용, 수행 사용 지침들을 먼저 제정을 하고 그리고 국제 표준 ISO 19650에 대한 내용들과 우리 국가 공공 표준의 빔에 대한 뭐 아직 기준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그 규정 가이드들에 대한 부분을 최대한 녹여서 저희 공항사 자체만의 어떤 표준들을 구축을 해나갔습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시범 사업들을 시행을 하고 시범 사업들과 그 안에 나오는 그 결과물들에 대해서 좀 많은 분석들을 했었고요. 그걸 통해서 이제 CDE를 정립하는 부분을 사업에 시작했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 CD를 구축하고 나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구성을 하고 나서
그 체계를 잡은 다음에 ISO 19650을 인증을 도입을 통해서 어느 정도 이게 체계화를 완성을 하고 어떤 표준들에 대한 인증을 받음으로써 좀 뭐 외부의 검토를 받는다는 그런 개념이었습니다. 먼저 지침과 표준들을 제정을 할 때 사실 이 부분도 나중에 뒷부분에 보시겠지만 이제 뭐 심사하는 과정에서 LOD 수준이냐 뭐 BIL이냐 이런 것들에 대한 단어들도 많고 어떤 속성들에 대한 기준들 그리고 그 들어가는 정보들에 대한 그 뭐 변수값들이 이런 거에 대한 설정들에 대한 뭐 코드 체계들 이런 것들이 좀 많이 이게 요구되는 것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을 정립을 할 때 자체적인 표준을 어느 정도 잡아놓고 IS19650하고 맞춰가야지 뭐 IS19650의 어떤 표준 체계를 제시하는 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이렇게 증빙을 하고 만들어낼 수 있는 자체 기준들을 먼저 만드는 것이 먼저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이제 국가 그 건설산업 빔 표준 지침이나 이런 가이드들을 기준으로 어느 정도 그 수준과 세부 내용들의 디테일을 맞춰놓은 상태에서 저희는 인증을 추진을 했었습니다. 뭐 이제 정보 표준에 대한 구조들 뭐 WBS부터 시작해서 하나하나 이제 잡아 나가고 이제 빔을 구성할 때 라이브러리 분류들과 그다음 속성 규격들 그리고 정보들을 어느 정도 디테일과 어떤 사항들을 반영하고 요구 사항으로 내릴 건지 그리고 그것들은 어떤 식으로 필요할지에 대한 그런 요구 사항들이나 이런 내용들을 이제 지침이나 이제 뭐 자산 분류 코드 뭐 사업 번호 체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어느 정도 조직을 하는 과정을 그 수행을 했었습니다. 뭐 그런 어려움들을 뭐 이겨내고 이게 거의 여기 사진에서 보면 반쯤 졸린 상태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뭐 인증서를 뭐 수행을 해서 결국 이게 받을 수 있었는데요. 이 인증을 받고 나서 지금 뭐 한 네다섯 달? 4달 정도 지난 것 같은데요. 지금 이 내용에 대해서 오히려 그 인증한 단계보다 인증한 이후에 뭔가 더 많은 발전들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저도 뭐 빔 쪽이나 이런 쪽에 대해서 많이 이제 공부도 하고 많이 안다고 생각을 했었지만 사실 실무적인 수행 그 사례들이나 뭐 경력이나 이런 것들은 있을 테지만 이걸 어떻게 보면은 그 조직화하고 체계화시키는 거에 대한 부분은 사실 이론으로 존재하는 거를 실무 프로젝트들하고 연계시키는 것들에 대해서는 많이 생각해 보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이론적인 어떤 뭐 그 상호 OIR, EIR들을 서로 조직해 나가는 것들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책에 나와 있는 것들을 볼 수는 있지만 실제로 내 프로젝트를 거기에 맞춰보고 만일에 그 IS19650에 나오는 그 내용들이 좀 틀리다 하면 내가 개선 사례를 좀 뭐 제시를 한다거나 하는 것들을 생각해보는 그 단계부터가 이제 많은 도움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이게 인증을 아까 뭐 성민 팀장님도 말씀했지만 1960이라는 책의 그 인증을 받음으로써 뭔가 인증서를 받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걸 통해서 뭔가 내부의 조직적인 변화를 이렇게 시작을 할 수 있는 어떤 근거가 됐던 것 같습니다. 이 인증을 진행하는 동안 생각해보고 내 회사와 내 회사의 업무 프로세스들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하고 했던 것들을 이 인증서를 받은 뒤에 오히려 더 많이 실행을 하게 됐던 것 같고요. 이걸 통해서 저희는 이제 사실 19650에서 이 인증을 수행하면서 사실 19650에서 조금 고려를 해줘야 되는 상황들에 대한 각 그 국가별 이제 법의 특성들이나 기관의 특성들에 따른 이런 세분화가 조금 아쉬운 부분이 사실은 있습니다. 뭐 영국에서 뭐 만들어져서 좀 계속 진행이 됐다고는 하지만 이게 사실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뭐 각각 국제 표준이긴 하지만 각각의 국가에 대한 그 기준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을 제시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거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이제 먼저 이 동양권에서는 어느 정도 좀 선두로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도 이제 계속 BSI 측과 교류를 통해서 이 부분이 계속 제안을 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그런 부분이 19650에서도 반영이 돼야지만 이 국내에서나 이 동양권에서도 그 사업 방식에 대한 그 것들을 좀 조정을 해 나갈 수 있어야지 이 ISO 19650이라는 인증 체계가 확산이 되지. 그렇지 않으면 그냥 우리나라와 우리 조직과는 관련이 없는, 적용할 수 없는 것으로 끝나버리게 되면은 우리 국가나 뭐 우리 조직 자체도 국제적인 어떤 표준과 그 갭을 줄여나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국제 표준 자체도 어느 자기들끼리만의 그 인증이 되고 끝나버리면 이게 인증이 국제 인증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게 돼버리기 때문에 서로 니즈를 충족해 나가는 그런 좀 방안들을 좀 같이 연구도 하고 모색을 하고 있습니다. 16739에 대한 부분은 또 있는데요. IFC 부분은 사실 뭐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ISO 19650과 함께 IS 16739는 같이 논의가 되고 같이 진행해야 된다는 생각을 많이 했었습니다. ISO 19650을 뭐 인증을 하고 받은 자체가 어떤 CD 환경들을 구축해 나가는 것들이 필요한데요. ISO 16739의 IFC에 대한 어떤 세부적인 디테일한 부분들을 고려하지 않고서는 19650에 대한 내용들을 충족시킬 수 없을 뿐더러 이것들이 이제 뭐 자산의 이행 단계나 뭐 건설 사업의 단계뿐만 아니라 FMS 단계까지 이어가려면 IS 16739에 대한 IFC에 대한 고려가 꼭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저희도 이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을 같이 병행해서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도 많은 의견을 내고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뒤에 있는 내용들은 세부적인 구체화 이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추진했던 사업의 조직화들을 보여주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뭐 작년도엔 기반 체계 부분을 다지는 과정으로 이 19650과 그거에 대한 인증을 통해서 어느 정도 체계화하고 올해부터는 이제 세세하게 이것들을 이제 진행해 나가고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뭐 이건 시범 모델들을 구축하고 이제 저희 빔 사업, KC 빔 사업이 이제 단계적으로 이제 추진을 하고 있는데요. 2027년까지 이것들을 단계별로 하나하나씩 추가해서 어떤 사례들을 만들어가는 그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 속에서 16739에 대한 부분들은 저희가 이제 인증을 하건 안 하건 간에 저희 내부적으로는 검토를 하고 어떤 R&D들을 추진해 나갈 생각입니다. 이게 되지 않을 경우에는 사실 제가 뭐 개인적으로 생각이긴 하지만 뭐 스마트다, 4차 산업혁명이다 라는 것들이 적어도 저희 우리 빔이나 건설 부분에서는 가능하지 않은 얘기로 생각합니다. 왜냐면 어떤 뭐 장비나 이런 걸 사서 도입하는 건 쉽습니다. 하지만 이런 인프라나 공동 정보를 어떻게 연결해 나가고 이어가는지에 대한 그 환경이 구축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 가능하지 않는 미래에 그냥 말만 4천 산업혁명이다 뭐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는 좀 단계적으로 이 인증도 우선 뭐 진행을 하겠지만 계속 유지해 나가겠지만 그에 대한 좀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좀 연구를 하고 제안도 하고 뭐 좀 더 어려워질 수도 있겠지만 인증이 그렇더라도 이걸 인증을 어느 정도 달성을 하는 기관들은 어느 국제 시장이나 어느 국제적인 환경에 놓이더라도 어포인팅 파티와 어포인티드 파티, 뭐 리드 어포인티드 파티들이 그냥 인증을 받은 기관들이라면 같이 연결해서 만났을 때 그냥 바로 뭔가를 서로 조율해 나가는 것들이 어느 정도 필요하지 않더라도 ISO 인증 기준에 따른 이 정도 수준으로는 보증이 되는 그런 환경들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 우선적인 목표입니다. 뭐 전반적인 사업 체계이고요. 저희들이 이제 2026년, 7년쯤 되면은 이것들을 실질적으로 볼 수 있는 환경들을 만들고 구성해 나갈 생각입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 또 공항공사에서 또 시간을 어렵게 내주셔서 발표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Q&A를 제가 1차적으로는 다 답변을 드렸고요. 지금 마지막 질문 하나만 받고 제가 그 다음 또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 감독관 혹시 CD 정립을 위해서 16739 정보체계를 어떤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립된 사례나 내용이 있는지요라고 문의가 왔는데 혹시 답변을 해주실 수 있나요? 근데 이 ISO 16739는 아니고요. IFC라서 예, 저거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제가 알기로는 해외에서는 어떻게 적용되는지 저도 잘은 모르겠는데 보통 국제적으로는 빌딩 스마트 인터내셔널에서 IFC 기준을 많이 확산을 하고 그 도입을 하고 있어서 예, 근데 되게 좋은 질문인 것 같아요. 저도 한번 찾아볼게요. 저는 잘은 모르겠어요. 혹시 감독관 추가적으로 한 번만. 네. 네, 되게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네요. CD 정립을 위해서 16739 정보 체계를 어떤 형태로 활용할 수 있는지, 정립된 사례가 내용이 있는지라고 하셨는데요. 뭐 사례들은 뭐 외국에서 16739 체계를 따른다라고 하기보다는 IFC에 대한 그 데이터를 가지고 어떻게 활용해 나가는 것들을 연구하고 있는 그 뭐 기관들이나 사례들은 많이 존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걸 실제적으로 실현을 시켜서 어떤 프로젝트나 어떤 그 실제 사업으로 올가서 만들어낸 사례는 제가 확인한 바로는 아직은 없습니다. 단 한 곳이 있긴 한데요. 저희 회사입니다. 사실 아까 그 KC빔 프로젝트의 원래 명칭은 이제 오픈빔 기반의 공항시설 정보 통합관리 시스템이라는 그 정식 명칭인데요. 저희가 이 사업 자체가 아까 해주신 CD 정립, 사실 이걸 위해서 시작을 한 겁니다. 이 CD라는 것은 어떤 빔 솔루션 기존에 있는 소위 되면 아키캐드나 레빗, 올플랜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솔루션 기반의 빔 데이터들을 활용해서 그 솔루션 자체의 그 기능과 틀 안에서 움직이는 거가 아니라 이 솔루션들을 총망라해서 이어갈 수 있는 어떤 체계를 만드는 것이 CD 정립의 어떤 기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걸 위해서는 이 데이터, IFC 데이터들을 어떻게 가져오고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연결점들을 시스템상에서 만들어줘야 되는데요. CD를 정립할 때 이 IFC를 어떻게 받아들일 것, 어떻게 가져올고 어떻게 운용을 할 것이냐에 대한 고민은 사실 그냥 IFC 파일 자체만으로는 가능하진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IFC 파일을 생성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툴들이 아직까지는 빔 솔루션에 종속이 되어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우리가 갑자기 그냥 IFC 파일을 만들고 싶어. 이 데이터를 IFC 파일에 어떤 정보를 넣고 싶어 하더라도 필수적으로 또는 이렇게 불가결하게 빔 솔루션을 활용해서 그 데이터를 만들어내고 이어내게 됩니다. 이 순간 우선 이미 빔 솔루션에 어느 정도 종속이 되기 시작합니다. 이거에 대한 종속을 좀 확장을 시키고, 종속이라기 좀 뭐하지만 이걸 좀 확장하고 자체적인 그 빔 솔루션의 그 한계나 이런 것들을 좀 더 넘어설 수 있는 방법들에 대해서 지금 연구하는 사업이자 그 실증 사례를 만드는 것이 KC빔 사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작년도에는 이제 그 코스펙 이노랩과 빌딩 스마트와 여러 기관들이 함께 참여를 해서 이 부분을 최초로 시작을 해서 어느 정도 그 가시화를 시켰습니다. 이 사례가 저는 자평을 하자면 정말 이 정도로 이런 거에 대한 연구와 이걸 세세하게 실증을 시작한 사례는 제 생각에는 전 세계적으로 지금 이 사업 외에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직은. 그리고 외국에 작년에 이제 빌딩 스마트 인터내셔널에서도 발표하고 들었었던 사항으로는 이렇게 실증 단계까지 이제 시스템화 시키고 실제 사업에 연결시켜낸 사례들은 아직 저희 회사밖에는 없는 것으로, 그때 그 국제 세미나 하는 도중에는 그 사례는 저희 회사 외에는 아직은 없는 걸로 확인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계속 진행이 되어 가기 때문에 앞으로 계속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서 추후에 저희가 같이 또 그 감독관님 진행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다른 세미나나 빌딩 스마트 협회 세미나에서 진행 사항을, IFC에 대한 진행 사항을 또 같이 공유 드릴 수 있도록 저희가 안내 드리겠습니다. 그럼 일단 Q&A까지는 제가 이제 정리가 되었고, 그 다음에 제가 아까 발표하던 그 내용을 잠깐 좀 마저 공유를 드릴게요. 안내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잠깐 설문조사를 좀 진행을 할게요. 저희 오늘 전체적인 세션, 잠깐 죄송해요. 제가 오늘 너무 내용에 치중해서 하느라고 퀴즈를 못 드렸어요. 그래서 지금 잠깐 채팅방에 채팅창을 켜주시고, 그래도 오늘 참석하신 분들께 저희가 소정의 그런 약간 쿠폰이라도 드리고 싶어서 제가 퀵하게 퀴즈를 지금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근데 저희가 시간 순으로 뜨는데 어떤 분은 저희 토론자에게만 회신을 주시고 어떤 분은 토론자 및 참석자 전부에 주셔서 헷갈릴 수 있는데 저희는 일단은 모두가 보이기 때문에 시간 순서대로
예, 정답자를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 퀴즈 나갑니다. 네, 아까 제가 앞서 설명드렸던 여러 표준이 있었죠. 그래서 특히 설계 시공의 정보 관리에 대한 그런 요구사항이 들어가 있는 국제표준은 파트 1, 2, 3, 4, 5 중에서 몇일까요? 아주 쉬운 질문입니다. 너무 쉽죠? 2번. 아, 네, 맞습니다. 성함이 어떻게 되신다고요? 김종현님. 김종현님 축하드립니다. 김종현님 정답 2번 맞습니다. 파트 2입니다. 네, 파트 2가 실제로 지금 3개에 해당하는 그 주체에 대한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를 하고 있습니다. 특히 설계와 시공 단계에 대해서. 예, 지금 파트 1이라고도 많이 해주셨는데 1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개념과 원칙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요구사항에 대한 것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그래서 베이직한 참조자료 문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이제 두 번째 퀴즈 바로 이어갈게요. 네, 아까 앞서 여러분 이미 나와서 아실 테지만 공통 데이터 환경에 해당하는 용어의 약어, 알파벳 약어는 무엇일까요? 네, CDE, CDE, CDE. 네, 맞습니다. 혹시 네, 엘리나 제라시멘코님. 한국어를 잘하시나 봐요. 네, 엘리나님 축하드립니다. 일레나, congratulations. 예. 저희 지금 이렇게 받으신 분들께는 네, 다 스타벅스 라떼 쿠폰을 보내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질문 바로 나갑니다. ISO 19650-1과 2 국제표준은 2018년 몇 월에 발행이 되었을까요? 숫자만 써주셔도 됩니다. 최용필님 손 드셨는데 채팅창에 써주셔야 됩니다. 이게 어려웠나요? 네, 맞아요. 인천공항공사 건설정보 누구시죠? 성함이 어떻게 되시죠? 잠시만요. 김종현님 아니신가요? 김종현님 맞나요? 김종현님. 김대원님, 축하드립니다. 네, 2018년 12월에 나왔어요. 그래서 파트 1, 2는 2018년 12월에 발행이 되었고, 파트 3와 파트 5가 2020년에 발행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파트 4 같은 경우는 지금 아직도 제정 중입니다. 네, 그럼 마지막 질문입니다. 제가 아까 되게 중요한 요구사항과 관계에 대한 여러 약어들을 설명드렸는데, 조직 정보 요구사항에 해당하는 Organizational Information Requirement에 해당하는 약어는 네, OR 맞는데 저 김정현님 이미 받으셨기 때문에 김구택님께 네, 드리겠습니다. 김정현님 아쉬워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래도 또 오늘 많은 분들께 참여해 주셔서 네, 김구택님 축하드립니다. 네, 이렇게 해서 저희가 퀴즈 일단 퀵하게 나갔고요. 저희 설문 바로 이어서 할게요. 설문에서 또 하시는 분들을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같이 쿠폰을 보내드리니까 네, 설문 바로 좀 시작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또 안내 드릴게요. 설문 이거 클릭만 하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많은 참여 부탁드리며 추가로 저희 그냥 기로만 들으시면 됩니다. BSI 코리아 카카오 채널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다가 저희가 보통 이제 교육과정이라던가 할인 쿠폰이라던가 세미나 안내를 따로 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BSI 코리아 검색하셔서 친구 추가를 하신 다음에 오늘 세미나 참석했다라고만 남겨주시면 저희가 또 통해서 5분께 꼭 쿠폰을 보내드릴게요. 보통 근데 하면 한 5분에서 10분이 하셔서 대부분 하시는 분들이 다 쿠폰을 받아가시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 채널도 꼭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가 좀 많은 설명을 드리고 또 어떻게 보면 이게 다소 처음 듣는 내용이라 좀 생소하실 수 있겠지만 아까 감독관님께서도 얘기해 주셨던 것처럼 인증이 꼭 아니더라도 내부적으로 원데이 교육이건 조직 교육이건 한번 받아보시면서 자체적으로 좀 기준을 수립하고 특히 리더와의 소통을 통해서 이게 왜 조직의 프로세스상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일단 발표 자료는 저희 공항공사 자료 같은 경우는 일단 보안 내용이나 이런 게 좀 있어서 저희가 우선은 좀 가능한 내용 혹은 일단은 배포를 못할 가능성이 좀 크고요. 저희 발표 자료
같은 경우에는 일단 주요 내용들은 다 포함을 해서 최대한 PDF로 해서 저희가 오늘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따로 이메일로 3일 내로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퀴즈 당첨하신 분들께서는 그리고 이제 그 카카오톡 그리고 또 저희 설문 참여하신 분들께는 저희가 그 어쩔 수 없이 이 쿠폰을 문자로밖에 발송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핸드폰 번호가 갖고 계신 분들은 저희가 그걸 이용해서 하고 혹시라도 그게 없는 분들께는 저희가 전화를 드려서 핸드폰 번호를 여쭤볼 수도 있으니까 참조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언제든 궁금하신 사항은 저희한테 다시 문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제 설문 1분만 더 기다렸다가 끄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다른 ISO 인증이나 이런 것도 저희가 그 교육과정과 인증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점은 저희 팀으로 문의를 해주시면 저희가 담당자를 바로 연결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중간에 퀘스천, 이건 아니구나. 채팅창에서, 네네. 김종현님께서 혹시 그 토론자에게만 네, 그 핸드폰 번호 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은 다 있으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저희 오늘 긴 시간 그리고 너무 저희가 좀 스피디하게 하느라고 조금 이해도가 좀 어떻게 전달이 잘 됐나 모르겠네요. 너무 참석해 주셔서 감사드리며 저희도 이런 기회를 가질 수 있어서 너무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추후에 건설 산업 쪽에서 저희가 어떤 역할을 더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또 같이 협업하는 계기가 생기면 좋겠습니다. 참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